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매일 아침 눈 뜨면 세상이 또 얼마나 바뀌어 있나 싶잖아요. 오늘 3월 11일 수요일 진짜 뉴스가 넘쳐 흐르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아침 뉴스 절대 놓치는 일 없어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여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일단 가장 먼저 정치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시작점으로 잡고 공천 심사에 들어갔어요. 대구를 먼저 시작한다는 게 상징적이죠. 보수의 텃밭에서 먼저 기반을 다진 다음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 읽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 등록을 보류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출마를 적극 권유하면서 인재 영입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직 시장을 선거에 잡아두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겠죠. 민주당은 어떠냐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승리를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꽤 자신감 넘치는 발언인데요. 현재 정치 지형상 집권당의 기세를 믿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직접 경쟁하겠다며 선거 전에 본격 뛰어들었어요. 원래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데 조국혁신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 경쟁하겠다는 선언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경쟁자가 생긴 셈입니다. 앞으로 선거 전에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겠어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균형 발전의 꿈 가능할까?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행정체계로 묶는 통합특별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인구도 기업도 인프라도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걸 깨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자는 게 이번 통합특별시 논의의 핵심 목표입니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합치면 행정 효율도 높아지고 예산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부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거든요. 광주는 도시지만 전남은 넓고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도 그 안에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요.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가 관건입니다. 주한미군 방공전력 중동 이동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이제 안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의 방공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력 차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반대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대북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한미군 전력 이동이 한반도 안보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대통령은 그 우려가 과도하다고 설명했어요. 미군 전력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억지력은 유지된다는 거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놓이진 않겠죠. 어디까지나 공식 입장이고 실제 안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중동전쟁과 원유 정부의 선제 대응, 중동전쟁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재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의 원유 무려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86만 배럴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이 대략 270만 배럴 수준이에요. 즉 며칠치 소비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인 셈이죠. 전쟁이 더 심화되거나 공급망이 막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고를 쌓아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긴급 원유를 도입한 조치를 놓고는 여야 간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긴급 도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리 방식과 속도 투명성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낸 거예요. 에너지 안보 앞에서도 정치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트럼프와 이란 끝난다고 했는데 더 강하게? 이제 국제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미 국방부에서는 더 강력한 공습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군사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고 이란이 사실상 항복할 때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요. 표현이 강렬하죠. 사실상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미국이 타협 없이 완전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외교적 협상이나 조기 종전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통한 굴복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란 초등학교 공습 토마호크 파편의 증거, 이건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란이 초등학교를 공습해 175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 기억하시죠? 그 공격에 사용된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에서 미 국방부와 방산업체의 표식이 확인됐다는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175명 사망자 중 대다수가 어린이였을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공분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파편에 미국 표식이 나왔다는 건 무시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해당 공격이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요. 물증이 나왔는데도 부인하는 상황,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 중동 이동, 동북아 안보도 흔들리나? 앞서 방공전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지키는 핵심 방어 자산 중 하나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이동이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중동 전쟁의 여파가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방어 자산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안보 지형의 변수를 만드는 거니까요.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중동 전쟁 11일째 이스라엘 핵심 정유시설까지 타격, 중동 전쟁이 어느덧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걸프 지역 곳곳에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심 정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그냥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경제적 핵심 인프라를 정밀하게 노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과 함께 군사작전을 확대하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남아시아 연료 수급난 주사일 근무의 학교 휴교까지 중동 전쟁의 파장은 멀리 남아시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연료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주사일 근무제와 학교 휴교령 같은 비상 조치를 내렸어요. 학교를 닫고 근무 일수를 줄여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국내 육아 급등, 추경 편성 검토 서민 부담 완화, 육아 급등은 우리 일상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과 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특히 강조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생활물가 전체가 연쇄적으로 오르거든요. 운송비가 오르고 유통비가 오르고 결국 식품 가격, 공산품 가격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적자 국채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빚을 더 내지 않고 추경을 짤 수 있다는 말인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지가 관건이겠지만 일단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업, 해운, 물가, 기름값 파장이 바다까지 유가 상승의 영향은 바다에도 미칩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다음 달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세금을 면제해 공급하는 연료인데 이 가격이 오르면 어민들의 생산비가 직접 올라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산물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해운업계도 비슷합니다. 유류 할증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배를 운항하는 비용이 급등하면 화물 운송 단가가 오르고 이건 다시 수입 물가 제품 가격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로 주유소 앞줄 그리고 문 닫는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근처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하거나 멀리까지 가서 넣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 결과 일부 저렴한 주유소는 차량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유류비 부담이 너무 커져 잠시 휴업을 택하는 주유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름 팔아야 하는 주유소가 기름값 때문에 쉬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고차 수출업계의 호르무즈 봉쇄의 피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는 뜻밖의 분야에도 도달했습니다. 바로 중고차 수출업계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해상 통로인데 이 길이 막히면 선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수출 물량이 항구에 쌓여만 가고 운송이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업 존폐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 의외의 산업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망 갤럭시 S26 vs 아이폰 17이 오늘 국내 동시 출시자. 이번엔 좀 밝은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신제품을 국내에 동시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를, 애플은 보급형 아이폰 17을 선보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6는 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한 3세대 AI폰입니다. 갤럭시 AI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진화해왔는데 이번 3세대에서 어떤 수준으로 올라왔는지가 관심 포인트예요. AI 기반 사진, 편집, 실시간 통역, 검색 기능 등이 더욱 발전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애플의 아이폰 17이는 보급형 모델로 가격을 동결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요즘 모든 게 다 오르는 세상에 가격 동결은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프리미엄 모델보다 접근성이 높은 보급형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이에요. 두 제품이 같은 날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이 어디로 쏠릴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의 움직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첫날 전국 곳곳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에요. 그동안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법적으로 어려웠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구도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화 중심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날부터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건 앞으로 노사 관계에서 꽤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0개월 영아 방임 사망 관리 공백의 민낯. 이 소식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뉴스입니다. 생후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어요. 조사 결과 친모는 119 신고 전날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자체 관리 시스템의 공백입니다. 지자체 방문 상담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건 1년 전이었어요. 아이 발견 일주일 전에 전화 상담만 한 번 진행됐을 뿐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아이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1년이나 비어 있었던 거예요. 아동 보호 체계의 구멍이 얼마나 크게 뚫려 있는지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공사비 절감의 결과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둔덕 기억하시죠? 재작년에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구조물입니다. 감사 결과 이 구조물이 설치된 이유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생명과 직결된 공항 안전설비를 비용 문제로 임의로 설치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사 결과 국내 8개 공항에도 규정에 맞지 않는 구조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무안공항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앞으로 전수점검과 개선이 얼마나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지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날씨 쌀쌀한 아침 포근한 낮 그리고 미세먼지. 오늘 아침 출근길은 다소 쌀쌀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요. 3월인데도 여전히 영하권에 가까운 기온이니 얇은 옷보다는 아침에는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며 비교적 포근해지니까 외투를 챙겨 나갔다가 낮에는 가볍게 입으면 딱 좋겠네요. 다만 전국 하늘이 흐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공기가 다소 답답할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챙기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오늘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 중동 전쟁 11일째 유가 급등 사드 이동 지방선거 시작 갤럭시 S26 출시까지 하루에 쏟아진 소식이 정말 많았죠.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아침도 해몽성이랑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세요.